안녕하십니까.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사회복지조사론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의 1강 강의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1번에서부터 13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겠는데요. 사회복지조사론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 회차만큼은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좀 이렇게 수월하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지문들이 많이 보였고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조금 까다로웠고요. 나머지는 평이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비교해 본다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더 수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조사론 B형 문제의 1번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단일 사례에 대한 단일 사례 연구의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단일 사례 연구를 아시죠? 단일 사례 연구는 A, B 설계가 기본형이고 A는 기초선,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기초선이고 B는 개입 단계, 즉 프로그램을 하는 단계가 되고요. 대개 이제 대상은 사례가 1이죠. 사례수가 하나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할 수도 있고 한 사람 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 기초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설계 유형 중에. 그래서 한 사람 이상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단일 사례 연구 설계를 해낼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죠. 단일 사례로서 그렇습니다. 개인, 가족, 단체 등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도 할 수 있어요. 가족을 하나로 보면 되고 집단, 조직, 지역사회 모두 다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조사 대상자들에게 개입 시기를 다르게 하면은 우연한 사건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명의 조사 대상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찰 대상자인데 여러 명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김 씨가 있고 이 씨가 있고 박 씨가 있다. 야, 여러 명의 조사 대상자들에게 개입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개입 시기를 다르게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거는 복수기초선 설계가 됩니다. 자, 복수기초선 설계입니다. 복수기초선 설계의 경우는 바로 이 우연한 사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입니다. 즉 A, B, C, D 설계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복수기초선 설계는 개입 시기를 다르게 합니다. 개입 시기를, 프로그램의 시기를 다르게 한다면, 다르게 할 경우, 자, 이러한 우연한 사건이라는 것이 한계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 우연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지문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지문 잘 기억하세요. 예전에도 출제된 지문입니다. 우연한 사건이라는 것이 등장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A, B, C, D 설계예요. A, B, C, D 설계의 한계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복수기초선 설계는 개입 시기를 여러 명의 조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개입 시기를 달리만 정해준다면 이 우연한 사건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선으로 성숙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초선이 뭡니까? 기초선은 large A,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단계죠. 기초선을 우리가 large A라 하고 프로그램을 한다 안 한다?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단계가 됩니다. 이 성숙 효과가 뭐죠? 성숙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변화. 다시 할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변화. 그것들을 우리가 성숙 효과라 합니다.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운데 중단해 버릴 수 있어요. 기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 즉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적인 변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숙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자, 측정을 위한 비관여적인 관찰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비관여적 관찰은 쉽게 말하면 어떠한 대상자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쉽게 말할게요. 참여하지 않고, 그 말이죠. 참여하지 않고 관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비반응성 연구의 한 유형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반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효과요? 반응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반응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비반응성 연구의 한 유형이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반응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반응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것은 반응성 연구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반응성 연구의 한 유형이라 틀렸습니다. 5번이 잘못되었습니다. 1번 문제는
2번 지문, 3번 지문, 5번 지문, 이 2번, 3번, 5번 지문이 여러분들을 조금 힘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반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5번 지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반응성 연구의 유형은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내용 분석입니다. 내용 분석, 쉽게 말하면 비반응성 연구. 비반응성 연구는 비관여적 연구라고도 합니다. 비관여적 연구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바로 내용 분석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제가 오답 노트를 또 달리 해드렸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사 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끊어요.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과거 10년간 한국의 주요 일간지 보도자료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질적 내용물이겠죠? 예, 질적 내용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하고자 한답니다. 이게 바로 내용 분석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 분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종의 사례 문제인데요. 이 박스 안에가 바로 사례가 들어갔습니다. 과거 10년간의 주요 일간지의 보도자료, 질적 내용물을 보아서 이것을 내용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표집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표집할 수 있습니다. 표집이 가능하다 그래야 되죠. 과거 10년간의 한국의 주요 일간지 보도자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하기 위해서 사회면을 보면 되겠죠. 주요 일간지에 보면은 사회면이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이 있는데 사회면을 보면 되겠죠. 표집 가능합니다. 수량 분석이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내용 분석이란 게 뭡니까? 질적 내용을 양쪽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질적 내용을 양쪽으로 분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내용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자료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 끊어요. 숨은 내용은 코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용 분석의 분석 단위에 뭐가 있죠? 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주제라는 분석 단위가 있어요. 주제라는 분석 단위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자, 숨은 내용까지도 우리가 코딩할 수 있습니다.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화한다는 거죠. 네, 수량 분석이 가능하다 그랬고 코딩할 수도 있습니다. 코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4번 들어갑니다. 인간의 모든 형태의 의사, 소통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내용 분석은요, 의사소통 기록물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내용 분석의 개념이나 특성으로 알고 계신다면 4번 지문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전조사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답노트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도 일간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사전조사, 프리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전조사가 따로 필요하죠. 만약에 사전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다 그러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필요한 거죠. 자, 2번 문제에서 옳은 것은 4번이죠. 옳은 내용 찾기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2번 문제는 사례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 분석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 패턴은 처음 나온 겁니다. 내용 분석에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 패턴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2차 자료 분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2차 자료 분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2차 자료 분석은 내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간행물이나 통계 자료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차 자료 분석이라 하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사례 분석이 가능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통계청의 자료가 있다. 적은 비용이 들어가죠. 왜요? 그 자료 찾기만 하면 되니까 대규모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의 결측값을 추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자료의 결측값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수집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2차 자료의 결측값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료의 결측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서, 이 코딩한 자료에서 결여된 부분의 측정치를 말해요. 결여된 부분의 측정치는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나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1차 자료를 수집했던 사람, 직접 수집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추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자료를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2차 자료 분석이라 합니다. 기존 데이터를 수정, 편집해 분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 데이터가 있어요. 기존 데이터가 뭐예요? 2차 자료 아닙니까? 기존 데이터를 내가 수정하고 편집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수정 보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수정 보완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정부나 연구소 등의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바로 이게 2차 자료가 되죠. 이 통계 자료가 2차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자료의 결측값을 어떻게 직접 제가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추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2번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12의 조사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밑에 지문을 보시면 최대 변화량 표집, 준예외 사례 표집, 예외 사례 표집, 동질적 표집, 의도적 표집이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여기 있는 대로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집 방법입니다.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집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우리 시험에서 처음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을 건데, 자, 문제를 읽어보죠. 다양한 표집 방법이 동원되었답니다. 동원된 질적 연구 사례인데요. 이 사례에서 동원된 표집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를 읽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질적 연구에서의 표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도적 표집. 두 번째, 기준 표집. 문제 지문에는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대 변이 표집. 최대 변화량 표집이 1번 지문에 있었고요. 동질적 표본 또는 동질적 표집. 문제 지문에 있었고요. 결정적 사례 표집 없었습니다. 예외적 사례 표집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준예외적 사례 표집이 있습니다. 이상 7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상의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적 연구에서 표집의 의도적 표집이 있습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현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을 한번 목적을 가지고 설정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예를 하나씩 다 들려드렸는데요. 방과후 아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조사하고자 할 때 참여한 아동과 그 가족, 참여하지 않은 가족, 중도 탈락한 아동과 가족 등을 선정하여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참여한 아동과 그 가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참여하지 않은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도 탈락한 아동과 가족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소수의 사례가 되겠죠. 질적이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 표집이 있습니다. 참고라고 쓰시고요. 기준 표집은 우리 시험 지문에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초점, 여기죠. 초점에 맞추어 미리 결정한 어떤 기준에 동그라미요. 충족시키는 사례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의 경우 특정 기관에서 꾸준하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1년 이상 참여한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이 바로 기준 표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특정 기관에서 꾸준하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니까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1년 이상 참여한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초점이 되죠.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초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이 이거죠. 1년 이상, 이게 이제 기준이 될 거예요. 이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표집이 바로 기준 표집이 됩니다. 세 번째 들어갑니다. 최대 변이 또는 최대 변화량 표집이라는데요. 이 패튼이라는 학자가 지적한 표집 방법인데 학자는 참고 소규모 표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다양한 현상을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그 다음에 밑줄 치면 돼요. 작은 표본 내에 다양한 속성, 이게 중요한 거죠. 다양한 속성을 가진 사례들을 골고루 확보하게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표본이 있는데 질적이니까 작은 표본 내에서 다양한 속성을 가진 사례들,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최대 변화량이란 말을 해요. 사례 관리 과정을 연구하고자 할 때 도시 지역에서의 사례 관리 프로그램,
자, 도시 지역의 사례 관리,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의 사례 관리,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선정해보자. 다양한 속성이 있는 거죠. 도시의 속성과 농촌의 속성을 다 보는 것이니까 이걸 최대 변화량 표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동질적 표본입니다. 어떤 특정 주제에 관련 있는 사람들, 동질적 사례를 대상으로 집단 면접을 합니다. 이게 힌트예요. 집단 면접을 하기 위해서 유사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례들을 선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포커스 그룹이란 걸 초점 집단이라 하는데요. 초점 집단 면접, 주제와 관련된 5명에서 8명의 집단과 함께 개방형 면접을 실시하는 것. 미리 정해놓은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토론 내용을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커스 집단이라, 즉 초점 집단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동질적 표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힌트는 동질적에 있었습니다. 동질의 힌트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특정 주제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 면접을 할 때 동질적 표본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5번 결정적 사례입니다.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극적인 요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례. 이게 이제 힌트죠. 아주 극적인 요점. 그게 바로 결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정도를 조사하는 경우 결정적 사례는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 주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의 이제 이해 정도가 높으려면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극적인 요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가져간다 그래서 결정적 사례라고 합니다. 예외입니다. 일탈적 사례 표집이라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예외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질적 연구에서 맥퀄과 시몬스가 제시한 사례 표집 방법으로 여기까지는 뭐 학자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규칙적인 유형에 맞지 않는, 이게 힌트죠. 규칙적인 유형에 맞지 않는 무슨 사회? 예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규칙적인 행위와 태도의 유형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가족이 시설의 보호에 참여하는 정도를 조사하는 경우, 자, 여기서부터요. 예외적 사례는 시설의 보호 활동에 가장 잘 참석하는 사람. 예외죠? 가장 잘. 그 다음에요. 가장 적게 참여하는 가족. 이것도 예외죠. 예외라고 하는 것은 평균 지점에서 벗어난 것을 예외라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예외적 사례 표집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준예외적 사례가 있습니다. 예외보다는 좀 덜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예외적 사례는 패턴이 지정한 방법으로 예외적 사례 표집의 강도를 낮췄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준자를 쓴 겁니다. 낮춘 것으로 예외적 사례가 너무 특이해서 집단의 현상을 왜곡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라고 할 정도로 특이하지 않은 사례를 표집하는 거예요. 너무 예외적인 사람만 뽑으면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으니까 준예외 사례 표집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상계 노인 요양보호, 아까 위에 있었던 거 있었죠? 6번의 사례요. 준예외적 사례는 노인 요양보호에 가장 많이 참여한 가족과 가장 적게 참여한 가족을 선정하기보다는 여기까지 뭐였죠? 예외적 사례 표집이었어요. 대부분의 가족들보다 약간이 들어가요. 약간 참여를 더하거나 덜한 가족, 이러한 가족을 선정한다. 그러면 준예외적 사례 표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개념을 아셔야 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사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질적으로 분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적 분석 사례의 방법이 5가지가 나온 거고요. 자, 지난 1년간 담당한 사례가 가장 많은 지자체와 가장 적은 지자체, 여기 있는 사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숫자는 가장 많은, 가장 적은 이렇게 했어요. 그건 뭐죠? 예외 사례 표집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지자체 2군데를 연구 대상적으로 우선 선정을 했고요. 우선 전체 지자체의 연평균 담당 사례수가 150사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평균 지자체 사례수가 150사례예요. 그러면 담당 사례수가 100사례 정도인 지자체와 200사례인 정도인 지자체 2군데를 추가로 표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준예외가 되죠.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가장 적은 50보다 10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까 302였잖아요. 근데 여기가 200이잖아요. 그래서 준예외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보시면 가장 많은 사례, 가장 적은 사례, 그 다음에
준예외적인 사례까지 들어갔어요. 다양한 것이 다 포함됐겠죠. 다양성의 측면에서 최대 변화량 표집. 쉽게 말하면 다양한 속성을 다 받아들여서 표집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다양한 측면에서 이것을 사례 표집했다. 그래서 최대 변화량 표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의도적 표집이라고 했는데요. 의도적 표집은 뭡니까? 사례 관리자의 역할을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담당한 사례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어떤 내가 특정 목적에 맞게 그것을 선정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의도적 표집을 보면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해되셨죠? 따라서 여기 어떤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상이 뭐였어요? 사례 관리자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일까요? 자, 앞에 다시 가면 여기에서 1년간 담당한 사례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보시면 150사례, 그 다음에 200사례, 51사례, 그 다음에 302사례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사례 관리자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도적 표집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도적 표집은 비확률 표집에서 유의 표집이라는 게 있어요. 유의 표집, 판단 표집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게 의도적 표집과 연관성이 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동의어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대개 이제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비확률 표집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동질적 표집. 동질적 표집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질적 표집하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포커스 그룹이요. 포커스 그룹. 집단 면접을 한다 그랬어요. 집단 면접. 동질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모여서 집단 면접. 초점 집단이요. 초점 집단과 연관성이 있고 이것은 소수 사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질적 표집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1, 2, 3, 4, 5번에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저는 이번 12회 시험에서 이 녀석이 가장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처음 나온 패턴의 문제이고 질적 연구에서 표본 추출은 이 녀석이 아주 생소한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사례 문제이고 또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의도적 표집, 기준 표집, 최대 변이 표집, 동질적 표본 추출, 그 다음에 결정적 사례 표집, 예외적 사례 표집, 준예외적 사례 표집까지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들어갈게요. 이제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답은 5번이 답이 됐었고요. 표집 오차입니다. 해마다 표집 오차는 시험 문제 한 문제씩 등장을 합니다. 표본 오차라고도 하고요. 샘플링 에러에 의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표본의 통계치와 그래야 되겠죠. 모수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표본 집단에서 나오는 통계치와 모 집단의 추정치인 모수의 차이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감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 집단이 10,000명이에요. 모 집단이 10,000명인데 여기에서 9,000명을 뽑을 때와 자, 모 집단이 10,000명인데 여기에서 2,000명을 뽑을 때와 어떤 게 대표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9,000명을 뽑을 때 대표성이 있죠.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집 오차는 작아집니다. 표집 오차는 작아집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표본 크기가 클수록 감소합니다. 표본의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다. 그래서 샘플링 에러라고 그래요. 표본의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되겠습니다. 샘플링을 잘했다. 표본 오차가 작을 것입니다. 샘플링을 잘못했다. 표본 오차가 커질 겁니다. 자, 그리고 모 집단 크기에 비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 집단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본 집단의 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표본 집단 크기 이것이 크면 클수록 표집 오차는 작다 그랬습니다. 표집 오차는 작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반비례 관계 됐고요. 모 집단의 동질성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네, 모 집단의 동질성이 있을수록 이 표본 오차는 상당히 적어질 수 있겠죠. 모 집단이 동질하면 동질할수록 표본 집단도 동질성을 갖출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모집단의 동질성에 영향을 받는다. 맞습니다. 5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모집단 크기와 상관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해결해 드렸고요.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례 문제가 되겠는데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타당도의 문제입니다. A초등학교 4학년 수학 능력 시험에 무슨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자, 중요한 게 여기 나오네요. 수학 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이네요. 수학 능력 시험이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뭐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죠. 회의를 통해 연산과 논리와 기화 등을 포함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슨 타당도를 확보한 것이냐? 수학 능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넣었어요. 여기에 전문가가 얼른 생각나야 돼요. 전문가의 판단, 회의를 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뭐죠? 내용 타당도라고 하죠. 자, 내용 타당도 하면은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1번 내용 타당도가 답이 됩니다. 자, 판별 타당도는 서로 다른 개념이 들어가죠.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했을 때 세미콜론 하고요. 네, 상관관계가 낮아야 되겠죠. 다른 개념이니까. 상관관계가 낮다면 판별 타당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적 타당도는 여기 있는 기준 타당도의 종류가 되는데요. 동시적 타당도는 기존의 공인된 척도와 기존의 공인된 척도가 있겠죠. 자, 인정된 척도라 해요. 자, 공인된 척도와 그 다음에 새로 개발한 척도 간에 척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면 동시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예측적 타당도가 있네요. 이것도 기존 타당도의 하나인데 자, 예측적 타당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의 것이 나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갈 때 것은 새로 척도 개발한 거, 새로운 척도와 척도 개발한 것과 그 다음에 미래의 점수와 보는 거죠.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측이 됩니다. 미래의 점수와 서로 상관성이 있으면 예측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쉽게 풀 수 있는 것이니까 6번 문제 사례 문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 조사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 했습니다. 박스 문제고요. 이 질적 연구의 질적의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됩니다. 서비스 평가에서 정성적 차원을 분석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정량평가라는 게 있어요. 정량평가, 서비스 평가라 있으니까 평가를 쓰겠습니다.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요걸 아신다면 쉽게 풀리고요. 우리 시험에 정성평가, 정량평가는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정량평가는 양적 조사이고요. 무슨 조사다? 양적 조사. 정성평가는요, 질적 조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번 지문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양적 도구가 아니므로 신뢰도를 따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신뢰도를 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적 조사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정리하면 돼요. 질적 조사는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조사인 양적 조사보다는 신뢰도가 좀 낮습니다. 신뢰도가 낮은 편이에요. 신뢰도가 낮은 편이지만 이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여러 조사 조사자를 이게 한 사람이 조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조사하는 게 어느 정도 신뢰도도 좀 있을 수 있고 타당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조사자가 측정하는 것, 그 다음에 and 사전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 정확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사전훈련을 철저히 한다면 이 질적 연구의 엄밀성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엄밀성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낮은 축에 들어가지만 지금 4번 지문이 틀린 것은 양쪽 도구가 아니므로 신뢰도를 따질 수 없다가 아니라 신뢰도를 따질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양쪽 도구가 아니지만 신뢰도를 따질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낮은 편이지만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들 때문에 4번 지문은 잘못되었고요. 연구자 자신이 도구가 된다라고 했어요.
연구자 자신이 그 연구에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 관찰을 하게 됩니다. 질적 연구는 참여 관찰을 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 조작화의 과정을 거친다. 구조화, 조작화 하면은 양적 연구에서 하는 거죠. 양적 연구에서는 구조화를 하고 조작적 정의화를 하는 조작화를 거치게 됩니다. 자, 라번 지문은 양적 연구이니까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옳은 거 찾기였죠. 나라가 잘못되었고 가다가 맞았으니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7번 문제 이해되셨죠? 자, 이제 2번이 답이고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 조절변수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가설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이 응용 능력을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조절변수는 독립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있을 때 이렇게 갔을 때요, 가운데에서 조절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게 바로 조절변수다 이렇게 배웠어요. 문장에서는 뭐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뭐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조절변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이란 단어 들어갔으니까 인과관계가 되고요. 소득은 독립변수가 되고 삶의 만족도는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절변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 나왔네요. 성별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성별에 따라 다르다. 뭐에 따라 다르다. 이게 바로 조절 변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앞에 있는 소득이 독립변수가 되고 삶의 만족도가 종속변수가 되고 여기 있는 성별이 바로 조절변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건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니까 바로 조절변수를 활용한 가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득은 의료 접근성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자,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소득은, 자, 그림 보세요. 뭐요? 의료 접근성을 통하여, 그 다음에요. 통하여 그랬으니까 이렇게 내와야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이거 생각나십니까? 매개변인입니다. 매개변수라고 말하죠. 이렇게 4번은 오답 노트가 됩니다. 비슷한 소득일 때 그랬어요. 소득을 비슷하게 맞췄네요. 자, 거주 지역에 따라 끊어요.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거주 지역은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보일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비슷한 소득일 때 소득을 비슷하게 맞춰줬거든요. 소득의 내용을 여기에서 변수로 넣긴 넣지만 이걸 우리가 통제 변수라고 그래요. 소득을 통제했어요. 통제해서 그 소득을 비슷한 소득으로 가정시켰어요. 그랬을 때 뭐에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소득을 통제했을 때 이렇게요. 소득을 통제했을 때 거주 지역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주 지역이 뭐가 돼요? 거주 지역이요. 네, 이것은 독립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삶의 만족도는 종속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은 소득은 소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슷한 소득일 때라고 했단 말이에요. 비슷한 소득일 때라는 말은 그 소득을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통제 변수에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는 똑같다라고 가정을 시켰어요. 따라서 이것을 통제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주 지역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거주 지역이라는 녀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역을 하셔야 돼요. 거주 지역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는 독립변수가 저주지역,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 여기 있는 비슷한 소득에서 소득은 통제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 5번 지문이 많이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은 조절변수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기출문제에 한 문제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뭐에 따라, 뭐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주 지역에 따라 이거 헷갈린다. 그런데 비슷한 소득일 때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의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조절 변수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을 때 어떠한 변인 하나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조절하는 효과가 들어가는 것이 조절 변수다 해서 이렇게 모형을 그려요. 아셨습니까? 자, 8번의 답은 2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8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 문제잖아요.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자, 8번의 답을 2번으로 처리해 드렸고요. 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거고요.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사례니까 잘 보세요. 동일인이 한 체중계로 여러 번 힌트 나왔어요. 여러 번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반복했다는 거거든요. 뭘 알아보는 거죠? 체중계의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신뢰도는 반복 측정이라는 게 나오죠. 반복 측정했을 때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신뢰도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1번은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입니다. 자, 편향은 끊어요.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작위 오류와 관련되어 있다. 아닙니다. 무작위 오류는 비체계적 오류죠. 편향,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요. 자, 예를 들어서 모두 긍정형으로 치우치든 모두 부정형으로 치우치든 중립으로 치우치든 이걸 편향이라는데 이것은 체계적 오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체계적 오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꼭 정리하시고요. 측정 도구의 높은 신뢰성이 끊어요. 타당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이거 쉽게 고쳐드릴게요. 신뢰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타당도가 낮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옵니다. 신뢰도가 높더라도 타당도가 낮은 거 그려드릴까요? 신뢰도가 높은 것 유사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 지점이요. 이 지점이 바로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낮은 지점이잖아요. 네, 다시 읽어드리면 측정 도구의 높은 신뢰성이 측정의 타당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타당도가 낮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반분법의 동그라미. 반분법은 신뢰도 측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뢰도라고 해야 되지 타당도라 하면 안 됩니다. 기준 관련 타당도, 이게 기준 타당도라 하는데요. 검사를 위해 해당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모형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힌트 어디 있습니까? 개념입니다. 이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모형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개념 타당도라고 하죠. 이 기준 타당도가 아니라 뭐다? 개념 타당도라 해요. 개념 타당도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모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동일 개념, 같은 개념끼리 묶여지는 거고 다른 개념끼리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타당도, 동의어 구성 타당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기준 관련 타당도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오답노트 다시 합니다. 1번의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 2번의 편향은 무작위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 오류, 4번에서는 반분법이라고 하는 건 신뢰도 추정 방법, 그 다음에 5번째는 해당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모형이 필요한 것은 기준 타당도가 아니라 개념 타당도나 구성 타당도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의 답을 3번으로 처리했고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오실 필요가 있겠죠. 개념 정리를 못하면 이런 문제에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개념을 잘 알아놓으셔야 되겠네요.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조사 유형의 박스 문제고요. 조사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따른 구분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목적. 여기에 따른 구분이다 라고 했는데 탐색은 문제를 잘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기술적 조사는 어떤 것을 소술하거나 상관관계를 규명할 목적이 있고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설명적 조사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서 맞습니다. 패널 조사와 동년배 조사는요. 동일 대상인에 대한 반복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일 대상은요. 무슨 대상은? 동일 대상은 바로 뭐예요? 패널이죠. 동일 대상, 동일 주제를 보는 것은 패널입니다. 패널 스터디, 패널 조사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동년배는 아니에요. 동년배는요, 조사 대상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탈락입니다. 2차 자료 분석은 비관여적 연구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2차 자료 분석은 내가 어떤 간행물이 있다, 통계 자료가 있다, 그러한 내용을 가져왔어요. 상담 일지를 가져오든지. 자, 이게 다 비관여적 연구 방법이죠.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비관여적 연구 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써놓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이제 라번 들어갈게요. 탐색적 조사의 경우에도 명확한 연구가설과 구체적 조사 계획이, 끊어보세요, 사전에 수립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탐색적 조사는 문제 제기를 목적으로 해요. 문제 제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 탐색적 조사예요. 그래서 많은 문헌을 찾아보는 것이 탐색적 조사입니다. 문제 제기가 1단계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가설 설정이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조사 설계, 계획이잖아요. 따라서 탐색적 조사 후에 가설 설정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조사 설계가 이루어져요. 가설 설정, 그 다음에 조사 설계. 여기서는 지금 계획이라 있거든요. 조사 계획, 조사 설계,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의 지문을 다시 보세요. 탐색적 조사의 경우에도 명확한 연구 가설과 구체적 조사 계획이 사전에 수립돼야 된다. 탐색적 조사 사전에 수립될 수 없어요. 후에 한다 했어요. 후에. 탐색적 조사 후에 하는 게 가설 설정이고 조사 설계예요. 그 이유는 문제 제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10번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 했는데 가번 맞고 그 다음에 다번 맞죠. 가와 다가 맞아서, 자, 가와 다가 맞아서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10번은 개념 정리를 잘 하시면 풀 수 있는 거니까 좀 정리하시고요. 자, 별표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번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도 사례 문제가 되겠는데요. 실험 설계가 적합한 상황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 설계가 적합하다. 실험 설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야 되겠네요. 자, 실험 설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실험 설계의 목적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거든요. 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럼 인과관계는 뭐죠? 네,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프로그램이라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예요. 이 결과는 이제 어떤 변화가 되겠죠. 변화가 일어났으면 결과에 영향을 줬다. 이게 바로 이제 독립변수가 되게 뭐가 돼요?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게 나오면 실험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베이를 한다. 이거는 당연히 욕구조사 아닙니까? 자, 욕구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하겠죠. 서베이라 했으니까. 자, 욕구조사,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자, 무료 급식 서비스를 받은 노인의, 끊어봐요, 변화를 분석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료 급식 서비스가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받은 노인의 변화, 이게 바로 실험 설계가 가능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무료 급식 서비스가 독립변수 프로그램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변화가 바로 이제 노인의 변화가 결과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 결혼 가족의 이혼율을 파악한다라고 했어요. 이혼율, 그러면 뭐예요? 제가 어떻게 이혼율을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통계청 자료를 보는 게 좋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2차 자료 분석하는 거예요. 2차 자료 분석 방법을 써서 국제 결혼 가족의 이혼율을 파악할 수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지리적인 접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의 지리적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서베이를 해볼 수 있겠죠. 서베이보다는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을 써서 해볼 수 있는데 대개 이제 면접조사를 많이 합니다. 면접조사를 해서 얼마나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있느냐, 불편한 점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의 인권의 민감도, 이런 것을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에 대한 민감도는 뭐 질문지법,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한다든지 또는 면접조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통계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고요. 또는 질적 조사를 해볼 수도 있죠.
정신장애인들을 찾아가서 질적 분석을, 질적 심층 면접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 것이 바로 4번, 5번이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실험 설계가 가능한 것은 2번이 되겠죠. 무료급식 서비스를 받은 노인의 변화를 분석할 때는 바로 실험 설계가 가능합니다. 실험 설계는 인과관계 규명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조사 연구 과정이 나왔고요. 기본적인 거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연구 문제의 발견 설정은 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 제기를 잘해야 돼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설정하는 작업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첫 단추,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 매야, 잠궈야 옷을 바로 입을 수 있듯이 조사 연구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단계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설은 연구 문제와 그 이론에 따라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론, 선행연구라고 하죠. 선행연구를 우리가 이론이라 하는데 거기에 기반을 두어서 가설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연구 문제 설정은 가설 설정과 조사 설계의 전 단계다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 바로 정리해 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 문제를 제기했어요. 문제 설정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가설 설정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여기 말로 하면은 조사 설계라고요. 그래서 가설 설정과 조사 설계의 이전 단계가 문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구 문제 설정에서 비용, 시간, 윤리성 다 고려되죠? 연구 문제 제기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연구자가 얼마나 시간이 있느냐, 연구자가 얼마나 비용이 있느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냐, 적게 들 것이냐, 윤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은 자료의 분석으로 마무리된다. 마무리는요,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예요.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서 보고서를 쓰는 것이 마무리지 자료 분석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었습니다. 12번 문제 답은 5번이고요.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13번 문제에서 사회조사의 윤리적 원칙이 나왔는데요.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죠. 옳지 않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조사할 때는 윤리적인 원칙이 고려돼야 되는데 첫 번째, 윤리적 원칙은 연구 결과의 보고에도 적용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고할 때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모든 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고지된 동의라는 게 있죠. 자, 고지된 동의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조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조사자는 조사에 임하는 사람입니까? 조사를 하는 사람입니까? 조사 대상자의 반대가 조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지된 동의를 받으면 연구 대상자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사 대상자의 보호에도 활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사자에 대한 보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더불어 혜택도 고지돼야 될 것입니다. 자, 고지를 할 때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고지를 할 때 자,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혜택도 있습니다. 라고 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익명성이 유지되어야만 조사 내용의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이 만자 때문에 이 뉘앙스요. 이 언어의 뉘앙스인데 이 만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조사 내용의 비밀 보장은 유지돼야 돼요. 조사 내용의 비밀 유지는 보장돼야 돼요. 비밀 유지는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관찰법이요. 자, 관찰법, 면접조사. 관찰법이나 면접조사해서 우리가 조사하잖아요. 그런데 요 두 녀석은 익명성이 없어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왜? 대면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관찰법 할 때, 면접조사법 할 때도 비밀유지가 안 돼야 되나요?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조사 방법이라 하더라도 조사 내용의 비밀유지는 보장돼야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고요. 아동대상, 아동의 동그라미. 아동대상 연구에서는 부모 등 후견인에게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부모의 동의라든지 후견인의 동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의 답은 4번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답을 처리했고 4번으로 답을 처리했고요. 이제 남은 강의는 14번에서부터서 25번 문제까지는 다음 시간에 2강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로는 보시는 대로 좀 사례 문제가 많아졌죠. 사례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보다는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개념 정리하지 못하면 이것을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13문제를 푸는 가운데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4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